대한민국이 처음 만든 탄도미사일의 몸통은 청계천 고물상에서 나왔습니다. 로켓 연소실에 쓸 강철이 국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은 고물상에서 155mm 야포의 포신을 구해다 깎았죠. 정밀 부품을 맡아준 곳은 경운기를 만들던 공장. 그렇게 만든 미사일이 1978년 9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한국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스스로 쏜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먼저 도착한 건 축하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미국은 조사단 7명을 서울로 보냅니다. 그들이 물은 건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었죠. 이 기술을 대체 어디서 구했느냐는 것. 설계도면은 끝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이 허락한 건 공장을 눈으로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종이와 필기구는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조건이었죠. 연구원 6명이 그 공장을 통째로 머릿속에 담아서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7년의 기록과 성공기에 따라온 42년의 족쇄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9년 그해 7월 닉슨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방침을 내놓죠. 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1차 책임은 그 나라가 진다는 내용. 미국은 선택적으로만 돕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그리고 1971년 그 방침이 현실이 됩니다. 2월에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공동 발표했어요. 3월에는 미 7사단 2만여 명이 실제로 한국을 떠났죠. 휴전선을 지키던 병력의 배치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였죠. 당시 한국군의 장비는 대부분 미국이 준 것이었습니다. 소총과 포, 탄약까지 공급망이 미국에 묶여 있었죠. 탄약이 떨어지면 전쟁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줄어든다는 건 그 공급도 줄어든다는 뜻. 우리는 총 한 자루도 설계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971년 11월 급한 지시가 하나 더 내려옵니다. 기본 병기라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주어진 기간은 그해 연말까지 40일 남짓. 그리고 그 안에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의 시제품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설계도 없이 완제품을 뜯어서 치수를 재는 방식이었죠. 정밀도는 부족했지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재고 깎아 맞춘 결과였어요. 목표는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기본 병기를 국산화한 다음 항공기와 유도탄으로 넘어간다는 순서였죠. 그 경험이 다음 지시의 근거가 됩니다. 1971년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지시가 하나 내려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탄도미사일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연구소가 문을 연 지 1년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89. 방위산업 수준은 대전차 로켓을 겨우 흉내내는 정도였죠. 미사일을 만들 재료도 깎을 공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분명했어요. 평양까지 닿는 미사일. 사업은 시작부터 이름을 숨겼습니다. 대외적으로 붙인 이름은 항공공업 육성계획.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문서 어디에도 쓰지 않았죠. 연구소 자체도 기계회사인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미국이 알면 nak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접근 방식부터 우회로를 택합니다. 본보기로 삼은 건 당시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였죠. 원래는 항공기를 잡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미 우리 군이 쓰고 있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정비를 위해 분해해본 경험도 어느 정도 쌓여 있었죠. 그걸 국산화하고 성능을 개량하겠다는 명분이면 미국도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 계산은 맞아떨어졌어요. 미국은 개량 명목의 협력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설계팀은 미국 제작사의 공장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죠. 추진기관 관련 설비를 사오는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딱 거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내주지 않았죠.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바꾸는 건 부품을 옮겨다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표적을 쫓던 유도 방식부터 다시 짜야 하죠. 날아가는 항공기를 따라가는 것과 정해진 좌표로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입니다. 비행 궤적도, 추진력이 붙는 시점도 전부 달라져요. 추진기관의 형상, 연소실의 두께, 유도장치의 배치, 구조를 모르면 개량도, 국산화도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종이 위에만 있었죠. 미국이 내건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공장은 보여주되 아무것도 적어 가지 말라는 것. 종이도 필기구도 반입이 금지됐죠. 카메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눈으로 외웠어요.
이경서 박사를 포함한 6명이 공장에 들어갔죠. 기계와 금속 구조를 통째로 머릿속에 담아서 나왔습니다. 치수와 배치, 가공 순서까지 기억에 넣은 겁니다. 밖으로 나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종이에 옮겼죠. 6사람의 기억을 맞춰보며 빈칸을 메웠습니다. 한 사람이 놓친 부분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붙어 앉아 도면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고 난 자료가 설계의 출발점, 부족한 부분은 유럽에서 메웠죠. 미사일의 방향을 잡아주는 관성 항법 장치는 영국 회사에서 들여왔습니다. 미국이 막은 자리를 다른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그 과정도 조용하지 않았죠. 영국항에서 장비를 들여오자 미 국무부가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이미 읽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추진제도 문제였습니다. 고체 추진제는 배합 비율 하나로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배합표를 구하는 일부터가 과제였습니다. 연구진은 어렵게 확보한 자료를 놓고 배합을 다시 계산했어요.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죠. 겨울 내내 연소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실패한 시험이 성공한 시험보다 훨씬 많았죠. 연소실이 터지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연구진의 생활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이경서 박사는 5달 동안 안가에서 지냈습니다. 가족에게는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갔다고 말해뒀죠. 보안이 곧 사업의 생존 조건이었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구라기보다 첩보에 가까운 방식. 설계가 정리되자 더 현실적인 벽이 나타납니다. 재료였습니다. 로켓 연소실은 연료가 타면서 생기는 압력과 열을 그대로 받아내는 부위죠. 여기에 쓸 고강도 강재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철강은 대형 제철소를 이제 막 세우던 단계였어요. 특수강을 주문해서 받는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죠. 수입은 더 어려웠습니다. 용도를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연구진이 찾아간 곳은 청계천. 고물상에서 155mm 야프의 포신을 구했습니다. 포신은 포탄이 나갈 때의 압력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두께도 재질도 이미 검증된 상태였죠. 그 정도 강도라면 연소실로 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구해온 포신은 깎이고 다듬어져 미사일 몸통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걸 가공할 공장이었죠. 당시 국내의 방산 부품을 가공할 업체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손을 잡은 곳은 경운기를 만들던 회사, 농기계를 찍어내던 라인이 미사일 외부 동체를 맡은 겁니다. 연구원들은 도면과 장비를 들고 그 공장에 상주했죠. 미사일을 본 적 없는 기술자들에게 하나씩 알려가면서요. 치수가 조금만 어긋나도 다시 깎아야 했습니다. 공장 기술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른 채 작업했죠. 보안 때문에 용도를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부품을 모아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장도 새로 지어야 했죠. 바다로 쏠 수 있는 서해안의 종합시험장이 들어섰습니다. 1974년 말에는 대천에서 비행시험에 성공했어요. 추진기관과 유도장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사업에는 그의 백곰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백곰은 안흥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거리 180km, 서울에서 평양까지 닿는 거리였죠. 착수 지시가 내려온 지 7년 만. 사실 미국의 반응은 발사 이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1976년 5월경 미 중앙정보국이 보고서를 하나 올립니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는 내용이었죠. 그 뒤로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 국방부 차관보가 차례로 연구소를 찾아와요.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개발을 멈추라는 것. 미국이 신경 쓴 건 미사일 자체가 아니었죠. 탄도미사일 다음에 핵이 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탄두가 무엇이 될지를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 상태에서 1978년 9월에 공개 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숨겨온 사업을 처음으로 밖에 내보인 자리였죠. 국내외 인사들이 참관한 공개 행사였습니다. 감출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발사 며칠 뒤 사령관이 연구소에 앉아 5시간을 보냈죠. 조사단 7명은 기술의 출처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설계를 어디서 얻었는지, 부품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물었어요. 연구소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것.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게 미국에게는 더 불편한 결론이었죠. 기술을 통제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설계를 주지 않았는데도 만들어냈다는 뜻이니까요. 이때부터 압박의 성격이 바뀝니다. 기술을 막는 단계에서 성능을 묶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만드는 것 자체를 못 막는다면 크기를 정해두겠다는 접근이었죠. 그리고 그 방식은 실제로 오래 작동했습니다.
1979년 7월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이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받는 사람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었죠. 내용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가 답장을 보냅니다.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 한 장이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입니다. 조약도 아니고 법도 아닌 약속 형식의 문서. 그런데 그 약속이 42년을 갑니다. 180km라는 숫자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평양까지는 닿되 그 너머로는 못 가는 거리였죠.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딱 끊어놓은 숫자였습니다. 500kg은 핵탄두를 싣기 어려운 무기였어요. 우리가 만든 무기의 한계를 3대가 정해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업을 지시했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업을 끌고 가던 힘이 한꺼번에 빠진 거죠. 대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2년 정부는 연구소의 유도탄 개발팀을 해체합니다. 정원의 3분의 1이 연구소를 떠났죠. 그해 12월에만 800명이 넘는 인원이 추가로 밀려났습니다. 백곰을 만든 이경서 박사도 그때 연구소를 나왔어요. 후속 장거리 미사일 사업과 무인기 사업도 함께 멈췄습니다. 성공한 팀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흩어진 겁니다. 떠난 연구원들은 민간 기업과 대학으로 흩어졌죠. 그중 일부가 나중에 방산업체를 세우고 다시 유도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일부는 아예 다른 분야로 옮겨갔어요. 그 시기를 겪은 연구원들의 회고에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잃은 것이 더 뼈아팠다는 것. 장비는 다시 살 수 있지만 경험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기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백곰의 계보는 현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죠. 다만 180km라는 선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 선이 처음 움직인 건 2001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마주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사거리 300km, 탄도 500kg으로 조정됐어요. 2012년에는 사거리가 800km로 늘었죠.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도 이때 들어왔습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집니다. 2020년에는 우주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죠. 그리고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침 자체가 종료됩니다. 1979년에 시작된 족쇄가 4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Ballistic missiles within hours of each other on Wednesday, South Korea announced it had carried out its firs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규제가 풀리자 곧바로 드러난 것이 있었죠. 이미 준비돼 있던 무기들이었어요. 사거리와 탄두를 묶어두는 동안에도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해온 겁니다. 그 흐름의 끝에 있는 것이 현무5입니다. 탄두 중량은 8톤급으로 알려져 있죠. 지하 깊은 곳의 시설을 노리는 무기예요. 500kg에 묶여있던 나라가 8톤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Seoul is Jongmin Kim. She's a correspondent with nknews.org, a website focusing exclusively on stories from North Korea. Jongmin, I'd like to talk about South.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는 그 발사 차량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1978년의 백곰과 지금의 현무 사이에는 40년이 넘는 간격이 있죠. 그 사이 연구소가 흔들렸고 팀이 흩어졌고 사업이 멈추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남은 건 사람과 기록이었습니다. 이경서 박사는 연구소를 나온 뒤 회사를 세웠죠. 그리고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Peace, and I think it's his one of the main motives when he thinks of military capabilities in South Korea, which the country has been losing. 그 회사는 지금도 방산업체로 남아있어요. 구상해 박사의 회고에는 고물상과 경운기 공장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이 없었다면 시작이 어땠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국산 유도무기를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어요. 사거리도 탄두 무게도 스스로 정하죠. 그 출발점이 고물상에서 구한 야포포신 한 개였다는 사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시선도달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